삼국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여포입니다. 압도적인 무력, 전장을 단숨에 뒤흔드는 존재감. 여포는 오랫동안 개인 무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전략과 판단, 조직력,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포가 중국이 아닌 고대 한반도의 전장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조선의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그의 무력은 과연 그대로 통했을까요? 한국의 역사 속에는 단순히 싸움을 잘했던 장수가 아니라 전쟁 전체를 지배하고 흐름을 바꿔놓았던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용맹보다 전술을 중시했고 일시적인 승리보다 전쟁의 끝을 내다보았던 장군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더 강했는가라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여포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기준으로 한국 역사 속 명장들이 어떻게 그를 상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의 강점을 무력화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에서 출발하지만 근거 없는 허구는 아닙니다. 각 인물의 실제 전공과 역사적 기록, 그리고 당시의 전쟁 방식과 전술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가상 역사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기준 속에서 여포를 이길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한국 역사 속 5명의 전설적인 장군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고구려 말기를 대표하는 가장 강렬하고도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시대에 등장한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으며 이상보다 결과를 중시했던 권력자이자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강대국의 침략이, 내부에서는 귀족 세력의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동시에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존의 질서와 명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모든 권력을 전쟁 수행에 집중시킵니다. 도덕적 평가를 떠나 그의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고구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중심과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개인의 명성이나 영웅적 이미지에도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고구려의 위협이 되는가였습니다. 만약 여포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인물과 마주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포는 삼국지에서 개인 무력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전장에서의 존재감, 압도적인 힘, 그리고 단기적인 전투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지 못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연개소문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포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영웅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여포를 하나의 위험 요소, 통제해야 할 변수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전쟁을 영웅의 무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충돌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여포와 같은 인물에게 1대1로 싸울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선택했을 전략은 고립과 차단입니다. 여포가 가진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병사, 그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하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개소문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냈을 것입니다. 보급을 끊고 명령 체계를 흔들고 여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여포가 스스로 싸울 수는 있어도 혼자서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포의 또 다른 약점은 그의 뛰어난 무력과 달리 정치적 판단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 여포는 여러 차례 주군을 바꾸었고 결국 그 선택들이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연개소문과 같은 인물에게 이 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연개소문은 배신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인간의 본성이자 통제해야 할 변수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포가 가진 불안정성은 오히려 연개소문에게 전략적 활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가상의 대결에서 연개소문이 선택했을 길은 명확합니다. 여포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포가 더 이상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전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규칙 자체를 지배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포의 무력은 찬란하게 빛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전장을 지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가상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강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필요 없게 만드는 냉정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4. 김유신. 김유신은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완성형 장군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예가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고 전술가이자 조직가였으며 무엇보다도 전쟁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라는 강대한 경쟁국,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라는 수많은 전쟁을 연속적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김유신은 바로 그 중심에서 단 한두 번의 전투가 아니라 장기간의 전쟁을 설계하고 완주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유신의 가장 큰 강점은 무력과 지략, 그리고 군 조직 운영 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직접 싸울 줄 알았고 전장을 읽을 줄 알았으며 병사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용맹에 의존하기보다는 군대 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능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여포와의 가상적인 대결을 상상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포는 전장에서 압도적인 개인 전투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그 힘은 대부분 단기적 충돌과 정면 대결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반면 김유신은 그런 방식의 싸움을 가장 경계했을 장군입니다. 김유신은 결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보다 위험을 통제하는 판단을 중시했습니다. 여포처럼 강력한 개인이 존재한다면 김유신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다가서기보다 먼저 그 힘이 발휘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전쟁 방식의 핵심은 포위와 협력, 그리고 소모전입니다. 여포에게 단독으로 돌파할 공간을 주지 않고 여러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압박을 지속합니다. 정면에서 부딪히기보다는 측면과 후방을 차단하며 점진적으로 숨통을 조여갔을 것입니다. 김유신의 군대는 개인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명령 체계와 역할 분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각 부대는 서로를 보완했고 한 사람이 쓰러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포의 무력은 빛을 발할 기회를 점점 잃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김유신은 심리전을 매우 중시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의 사기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능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과 반복되는 소규모 충돌은 여포와 그를 따르는 세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포는 전투에서는 강했지만 장기전과 통제된 전쟁 환경에서는 불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장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개인의 판단보다 조직의 판단이 중요해질수록 그의 강점은 점차 희석됩니다. 김유신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김유신에게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전장을 지배하는가였습니다. 이 가상의 대결에서 김유신은 여포를 영웅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도 두려움도 아닌 하나의 전술적 변수로서 냉정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군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서서히 무력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유신은 한 사람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힘을 하나로 묶어 역사의 방향을 바꾼 장군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포의 압도적인 무력은 순간적으로 빛날 수는 있었겠지만 전쟁 전체를 뒤집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가장 센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준비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3. 이순신. 이순신은 한국 역사에서 단순한 명장을 넘어 패배를 모르는 지휘관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그 승리들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국가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군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보급과 인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런 조건 속에서 싸워야 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 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큰 특징은
강철 같은 규율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무모한 용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명령과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고 그 질서가 끝까지 유지되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휘관이 흔들리지 않자 군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순신의 전쟁 방식은 여포와의 가상적인 비교에서 더욱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여포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그 힘은 상황과 감정에 크게 좌우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폭발력은 강했지만 전장의 흐름을 장기간 통제하는 데에는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전쟁을 개인의 역량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장은 철저히 계산되고 관리되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이순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결코 상대에게 자신을 증명할 무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이 강점을 드러내기 전에 전장의 구조를 먼저 장악했습니다. 지형, 거리, 타이밍, 보급, 사기. 이 모든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의 방향을 정해놓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만약 여포가 이러한 전장에 들어섰다면 그의 무력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을 것입니다. 돌격할 기회는 제한되고 혼자서 판을 뒤집을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여포를 두려워하지도 과도하게 의식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 여포는 관리해야 할 수많은 변수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항상 전체를 보는 시선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의 화려한 승부보다 전쟁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리한 싸움에서는 싸우지 않았고 유리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 인내와 절제가 결국 수많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포는 강했지만 그 강함은 주변 환경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적절한 무대와 상황이 주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장을 통제함으로써 상대의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가상의 대결에서 이순신이 선택했을 전략은 분명합니다. 여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포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의 힘이 발휘될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가장 강한 전사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지휘관이었고 가장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포의 무력은 순간적으로 위협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기에는 분명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센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 을지문덕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강한 장수라기보다 가장 무서운 장수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무서움은 칼의 날이나 개인 무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끝까지 흔들고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쟁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맞섰던 시기는 국력, 인구, 자원,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제국이었고 기록에 따르면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정면 충돌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소모전과 기만전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전쟁은 빠르게 끝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지치고 의심하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살수대첩으로 대표되는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전, 보급 차단, 정보 혼란, 지형 활용이 완벽하게 결합된 종합적인 전쟁 설계였습니다. 적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패배의 길 위를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을지문덕의 전쟁 방식은 여포와의 가상적인 대결을 상상할 때 가장 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여포는 삼국지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전장을 단숨에 돌파하고 상대를 공포에 빠뜨리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빠른 결판과 정면 충돌에서 가장 빛나는 유형의 힘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바로 그 지점을 철저히 피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포와 맞붙어 누가 더 강한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을지문덕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는다. 대신 끌어들인다. 깊숙이 들어오게 만들고 돌아갈 길을 서서히 없앤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을 분산시키며 여포가 가진 빠른 결단력을 오히려 약점으로 바꾸는 전략을 펼쳤을 것입니다. 여포가 조급해질수록 전장은 을지문덕의 의도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포는 성격적으로도 인내심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자신감과 즉각적인 반응은 그의 장점이었지만 장기전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러한 인간적 특성을 전략의 일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러 작은 승리를 내주고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며 여포로 하여금 지금 밀어붙이면 끝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전장은 점점 더 낯설고 불리한 공간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지형은 복잡해지고 병사들은 지치며 보급은 불안정해집니다. 여포의 무력은 여전히 강했겠지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무대는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을지문덕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선택과 누적된 피로, 그리고 점점 무너지는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쓰러뜨리기보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가상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지문덕은 여포를 위대한 전사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존경의 대상도 아닌 관리해야 할 변수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예측 가능해지고 결국 통제 가능한 존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포가 아무리 강해도 지치고 고립되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그 힘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을지문덕이 보여주는 전쟁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힘의 크기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인내와 계산,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다루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여포의 무력은 순간적인 위협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끝까지 버티며 판을 뒤집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상대를 만났을 것입니다. 1.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한국 고대사에서 단순한 명장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기 이전에 전쟁 그 자체를 통치했던 정복군주였습니다. 전장을 누비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전쟁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었던 인물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했을 당시 고구려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안정이 공존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며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복 전쟁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는 한 전장에서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여러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며 적이 회복할 틈을 주지 않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백제, 숙신, 거란, 그리고 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세력들을 상대로 동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쟁을 개인의 무용이 아니라 국가의 총력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전쟁 철학의 핵심은 결코 개인 대개인의 결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넓게, 더 빠르게 지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특정 장소의 활약에 전쟁을 맡기지 않았고 항상 대군의 운용과 전체 흐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포와의 가상적인 대비는 아주 선명해집니다. 여포는 삼국지에서 개인 무력의 극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적의 사기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전면에 설 수 있는 전장을 전제로 합니다. 광개토대왕은 그러한 전장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여포와 같은 존재를 맞상대해야 할 영웅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전체 속에서 통제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여포에게 돌격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1대1로 싸울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대군을 운용해 전장을 넓게 펼치고 지형을 활용하며
속도와 압박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여포의 강점은 점차 희석됩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보급과 후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투를 짧고 굵게 끝내기보다 상대가 숨 쉴 틈 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리도록 설계했습니다. 속도는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빠른 이동, 연속적인 공격,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넓은 작전 범위는 적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포가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의 힘을 집중시킬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싸워야 할지, 어디가 진짜 전장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무력은 점점 소모될 뿐입니다. 광개토 대왕에게 중요한 것은 적의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쟁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강자를 제거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 강자가 의미를 잃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상의 대결에서 광개토 대왕은 여포를 정면에서 꺾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규모를 키우고 속도를 높이고 전장을 분산시키는 순간 여포는 더 이상 전쟁의 중심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가장 강한 전사가 아니라 가장 큰 전쟁을 만들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포의 개인적인 무력은 찬란하게 빛날 수는 있어도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뒤집기에는 너무나 작은 요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최강은 가장 센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압도하는 규모와 구조를 지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